영국 국방부는요, 차세대 자주포 MFP 사업에 RCH-155 차량용 자주포를 선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개발을 완료한 가장 발전된 K9A2 자주포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이번 K9A2의 도전이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한화는 이 기회를 활용해 K9A2라는 신제품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었던 거죠. MFP 사업 덕분에 K9A2와 차세대 모듈 장약 양산 사업이 2년 이상 빨라진 데다가 K9A2의 빠른 등장이 폴란드에 대한 자주포 수출에 큰 도움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AHS 스크랩은요, 노골적인 애국 마케팅으로 우리 K9A2에 개겼다가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AHS 스크랩이 우리 K9의 개망신을 당했다고. 네, 폴란드는요, 독자적인 자주포 개발에 실패한 이후 영국의 BAE가 개발한 AS90 브레이브 하트 포탑 체계, 이게 155mm 52 구경장 모델이거든요. 요 체계에다가 자국산 차대를 결합한 AHS 스크랩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독자 개발한 AHS 스크랩의 차대가 성능 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일으켰어요. 또한 이게 엔진 생산 라인까지 종결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선정된 게 뭐냐?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K9 자주포의 차대였습니다. AHS 스크랩은요, 영국제 포탑 시스템에 프랑스 및 독일제 155mm 포신, 그리고 한국제 K9A2 차대를 결합한 모델이에요. 다시 말해 폴란드 자국산 기술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구성품을 해외에 의존함에 따라 K9A1 자주포와 비교해 2배 이상의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가성비가 폭망이었죠. 하지만 국뽕에 빠진 폴란드 군사 매니아들한테 이런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AHS 스크랩을 양산 중인 폴란드 HSW사는요, 자국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무기를 중시하는 여론을 조작해요. 막 뭐 언론에다가 좀 이제 뽀찌 좀 찔러주고 막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폴란드 국방부를 압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뭐냐면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HSW사한테 반박을 해버려요. 뭐라고 반박하냐? HSW사의 크랩 자주포의 양산 역량이 연간 20에서 3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원주한 수량을 보충할 폴란드 군용 크랩 48대를 2027년까지 생산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54대의 크랩을 발주함에 따라 이 수량까지 양산해야 하는데 HSW사의 생산 역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폴란드 국방부가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AHS 크랩의 생산이 제한되고 있을까요? 이 크랩에는요, 독일 MTU사가 공급 중인 MT881 엔진이 사용되는데요. 독일 MTU사는요, 사전에 계약된 수량 이외에 대규모 추가 물량을 공급할 역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K9A1, A2에는요, 국내 STX 엔진이 MT881을 면허 생산한 STX88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까라면 까라,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존재하죠. 또한 야근비만 잘 챙겨주면 얼마든지 추가 생산이 가능한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서방에 이런 나라가 별로 없죠. 설상가상으로 폴란드 군비청, 폴란드 방위사업청은요, 다음과 같은 논리로 HSW사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K9A1 자주포 성능밖에 안 나오는 모델을 2배 가격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2026년부터 K9A1과 비교해 1.5배의 화력을 가진 K9A2, 즉 K9PL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게 분당 9발 사격이 가능하거든. 한국에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적당하게 주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폴란드 군비청이 말했어요. 결국 여기서 폴란드 HSW사가 깨갱합니다. 완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작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히려 폴란드 관계 당국이 이 회사를 대신 조져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패배한 RCH-155는 어떤 자주포인가요? 네, 유럽의 일부 군사 매니아들은요, 영국 육군의 전략적 선택은 무시하고 독일의 RCH-155가 발사 속도 등의 성능 면에서 K9A2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었기에 선정됐다라고 또 한 번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돈이 없어서 성능적으로 떨어지는 싸구려 K9A2 자주포를 선정했다고 또 한 번 개소리를 남발합니다. 이 RCH-155는요, 2000년대 초반 A400M 수송기에 탑재 가능한
PZH-2000급 화력을 가진 경량 자주포를 목표로 개발된 AGM의 발전형입니다. 이 AGM 뭐냐면 아드렐리의 게스추스 모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주포 모듈이라는 뜻이래요. 당시는요, 냉전이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독일 육군이나 기타 유럽 국가들이 전면전이 아닌 평화 유지 작전을 위한 고기동 자주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KMW는요, AGM 포탑 개발을 시작합니다. AGM은 PZH-2000 자주포에 사용 중인 155mm 52 구경장 포신과 포가 탄약, 장약, 자동장전 장치를 모두 단일 포탑 안에 넣고 사람의 개입 없이 모두 원격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서 용적과 중량을 최소화시킨 포탑을 탑재한 그런 모델이었어요. 덕분에 AGM의 용적과 12.5톤의 전투 중량, 155mm 곡사포의 발사 충격을 지탱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어디든 탑재해서 자주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망할 놈의 게르만스키들이 또 이상한 걸 만드는 거죠. 독일 KMW사는요, 냉전 종식 이후에 임무가 해제돼서 잉여 수량이 발생한 M270 MLRS 차량 등에 AGM을 한번 설치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복소 차륜 장갑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아프간 이라크 전쟁을 통해 나타난 급조 폭발물 대응 능력을 가지면 물론 독일, 영국, 호주 그리고 리투아니아 육군 등이 주력 차륜 장갑차로 이 복소를 선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게 굉장히 많으니까 차라리 이 복서 차체에 올리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만 복서 장갑차 차체의 높이가 2.37m입니다. 그리고 AGM 포탑 탑재 시의 최고 지상고가 무려 3.6m를 넘어가요. 터널이나 교량 등 많은 도로 구조물의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K9 자주포는 이거보다 30cm 낮고요. PZH-2000과 비교해도 20cm 이상 이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KMW사가 독일군한테 그렇게도 로비를 했어요. 하지만 독일 육군은 뭐라 그러냐. 철도 수송 및 도로교통 문제로 안 돼. 라고 오히려 독일 육군은 선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현재 우크라이나군 긴급 지원용으로 몇 대가 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영국 군용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 RCH-155는요, 철도 수송 능력은 떨어지지만 복서 차륜 장갑차 사용 덕분에 야지 기동력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70cm의 수직 장애물을 극복하고 2m 이내의 수평 장애물을 저속으로 통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60%의 경사, 또한 30%의 횡경사 기동이 가능합니다. 노상에서는 시속 100km 이상의 최고 속도와 시속 80km 이상의 순항 속도, 그리고 700km 이상의 항속 거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는요, 궤도식 자주포를 압도하는 기동력을 자랑하는 거죠. 또한 원형인 PZH-2000의 자주포와 동등한 분당 10발 수준의 고속 사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탑은 완전 무인화했어요. 그래서 표적 정보를 입력하는 차장 1명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조종수 1명을 합쳐서 2명만으로 자주포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RCH-155의 문제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원형이 되는 PZH-2000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PZH-2000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크게 활약을 했지만요, 동시에 한계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 PZH-2000 자주포는요, 품질 관리가 잘 된 독일제 포탄은 문제가 없지만 관리 상태가 안 좋거나 노후화된 탄약을 사용하면요, 자동 장전 장치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PZH-2000 자주포는요, 차체 바닥에 포탄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고 포탑에 모듈 장약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사용된 데 원인이 뭐냐, 자주포의 상부가 무거워지면요, 이른바 헤비탑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포의 동력 계통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또한 이 PZH-2000은요, 적의 대포병 사격에 대응해서 포탑 안에 둔감형 모듈 장약을 배치함으로써 설사 포탑이 관통당해도 둔감형 모듈 장약이 천천히 연소할 뿐 자주포에 대규모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이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홧발로 자주포에 탑승하고 실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흙먼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전장이니까. 전장이 깨끗한 전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때 진흙과 흙먼지로 인해서 자주포 바닥에 있는 탄약 자동 잔전 시스템에 이물질이 껴서 자주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은요, 고장 원인을 파악한 이후 상당히 지금 조심조심해서 운용하고 있대요.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전시 상황에서 일일이 군화를 털고 탑승한다는 게 참 곤욕스럽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야, 이 장비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신발을 깨끗이 닦고 새 신부처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반면에요, 우리 K9A2는요,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어요. 우리 K9A2는 다르단 말인가요? 네, 현형 K9A1 자주포는요, 포탑 후방에 위치한 버슬형 자동장전 장치에 155mm 포탄을 보관하고 있고요. 차대 하부에 가벼운 모듈 장약을 보관함과 동시에 2명의 장전수가 모듈 장약을 수동으로 장전합니다. 또한 K9A2 초기형 개발 모델은요, PZDC-2000처럼 무거운 155mm 포탄을 차체 하부에 저장하고 모듈 장약을 차체 상부에 탑재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헤비톤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체 하부에 포탄 자동장전 장치를 배치할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요, 육군이 요구한 분당 9발의 발사 속도가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K9A2 개발 과정에서. 그리고 155mm 곡사포가 발사되면요, 여러분은 상당 시간 동안 포신과 주퇴 복저기가 발사 충격으로 인해 진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체 하부에 위치한 155mm 포탄을 약실 높이까지 올려서 장전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시스템 구성을 바꿔보아도 우리 육군이 요구한 분당 9발의 속도가 안 나왔어요. 때문에 한화 및 국가형 개발자들은요, 포탑 상부에 155mm 포탄과 모듈 장약 장전 장치를 함께 다 때려 넣어서 배치해서 장전 시간을 줄이는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K9A2 보면 포탑이 기존에 비해서 뒤로 툭 튀어나왔죠. 훨씬 대형화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전투 중량도 3톤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K9A2 자주포는요, 기존의 K9의 기동차대에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자동장전용 포탑 체계를 탑재함으로써 운용 인원을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종사 1명에 포탑 운용자 2명이에요. 사실 포탑 장전 체계가 완전 자동화됐거든요, 이 K9A2에서는. 그래서 2명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자주포의 실제적인 운영을 고려해서 3명의 승조원을 확보한 거죠. 왜냐? 이 자주포의 작전 시에 사주 감시, 그 다음에 피격 시에 부상인원 대체, 또한 정비 및 고장 수리 등을 고려하면 최소 3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K9A1이 3분간 18발을 연속 사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K9A2는요, 열과 화재에 둔감한 신형 모듈 장약 덕분에 연속 발사 숫자가 27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K9A2는요, 기존의 유압식 포탑 구동 체계를 전부 전기식으로 교체했어요. 그래서 피탄 시 안정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다 용이하게 정비, 유지, 관리가 가능했죠. 실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자폭 무인기가 자주포를 덮칠 경우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AH 크랩은요, 내부에 유압식 장치하고 모듈 장약이 있어요. 그런데 자폭 드론이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고 종종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K9A2의 전기식 구동장치는요, 아예 화재 위험이 없어요. 또한 적의 대전차 무게에 관통되어도 신형 둔감식 모듈 장약은 천천히 연소할 뿐이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병력과 자주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K9A2는요, 현존하는 자주포 중에서 유일하게 사격 속도, 방어력, 생존성 면에서 독일의 PZDC-2000이나 그 계열형인 RCH-155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특히 PZDC-2000이나 RCH-155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서 우리 K9A2는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가격 문제가 또 있는데 아직 K9A2의 양산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한화 관계자는요, 한국군 수요와 폴란드군의 수요, 거기다가 국내의 강력한 방위산업 기반 덕분에 PZDC-2000이나 RCH-155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 세계 최강의 극가성비 장비가 나온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도 차량형에 폐했다는 거는 좀 시사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 차량형에 사용하는 타이어는요, 표면적의 일부만이 지면과 접촉하죠. 그렇기 때문에 접지압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교해 궤도형 구동계는요, 매우 넓은 접지 면적을 통해 중량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접지압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그 결과 도로상 기동에서는 차륜식이 압도적으로 우수하지만 궤도식은 야지 기동 외에 사막 지형과 설상 지역, 그리고 산악 지형 등의 기동 능력 면에서 차륜형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실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나 호주와 같이 사막 지형을 가진 국가들은 모두 뭐예요? K9A1을 자주포로 선정했어요. 궤도 있는 거. 그리고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함께 차륜식 아처 자주포 개발 사업에 참가했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설상 지역 기동성 문제 등을 이유로 K9A1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같은 북극권 국가들 모두가 K9 혹은 독일이 넘겨준 중고 PZH-2000을 선정했죠. 물론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RCH-15의 경우 최고의 차륜형 장갑차로서 호칭되는 복서를 차대로 사용함으로써 평지 및 온대 지역에 한정한다면 야지 기동성 면에서 궤도식과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메이커 측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궤도식 역시 기존의 강철을 탈피한 고무 궤도를 채용해서 상당한 기동성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이 워리어 보병 전투차에 CRT로 호칭되는 고무 궤도를 탑재해 테스트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CRT를 적용한 워리어 보병 전투차는요, 강철 궤도식과 비교해 전투 중량이 1.5톤이나 감소했고요. 전체 연료 소모율은 도로에서 16%, 오프로드에서 24% 감소해 항속거리가 최대 121km 증가했습니다. 진동은 42에서 79%, 소음은 6에서 14dB이 감소했고요. 이 고무궤도 메이커 측은요, 5,000km 주행을 보증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 동원된 워리어는요, 8,000km 이상을 주행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궤도 사용이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무궤도는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썼죠. 어디서 썼죠? 그렇죠. 레드백에서도 이거 적용된 그런 모델이에요. 아무튼 이 하나는요, 이러한 고무궤도의 우수성을 활용하고자 K9A2의 자주포로는 최초로 캐나다 수시사가 개발한 고무궤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궤도식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차륜형은요, 중기관총탄이나 파편에 명중하는 것만으로 작전 능력 상당 부분을 상실함과 동시에 런 플랫 타이어를 활용해 곧바로 수리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와 비교해 궤도형은요, 소총탄이나 고폭탄 파편 정도는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죠. 또한 여전히 대규모 전면전을 상종한 국가들은 대부분 궤도형 자주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포는 궤도식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영국에서의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이는 우리의 K9A2의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닌 애초에 차륜형을 상정하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K9A2가 과감히 도전한 거죠. 그리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손에 넣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K9A2는 향후 자주포 시장에서 더욱 탄탄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잘 나가면 견제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한국의 빼앗긴 시장을 찾기 위해 방산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에요. 따라서요, 우수한 무기 체계를 개발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금융 지원 및 수출 대상국의 지정학적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무수한 라이벌을 제치고 방산 수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디테일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청 등 정부 관계기관의 발빠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거는 관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런 건 극복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모처럼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롱런할 수 있게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